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공간의 미래, 유현준 지음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유현준,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건축가. 건축가는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 화목한 건축으로 관계와 사회를 바꿔나가는 한편 여러 매체에서 통찰력 있는 글을 쓰고 있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이 만든 공간에서 새로운 시각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줬다. 그는 강연, 방송 등을 통해 건축과 대중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TVN의 알쓸 신잡2에 출연해 셜록 홈즈 같은 관찰력과 추리력을 보여줘 셜록 현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책에는 건축가로서의 공간에 대한 진단, 비판,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다. 차례, 여는 글,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1장,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2장, 종교의 위기와 기회. 3장, 1000명의 학생, 1000개의 교육과정. 4장, 출근은 계속할 것인가? 5장, 전염병은 도시를 해체시킬까? 6장, 지상의 공원을 만들어줄 자율주행 지하 물류터널. 7장, 그린벨트 보존과 남북 통일을 위한 엣지시티. 8장, 상업시설의 위기와 진화. 9장, 청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10장, 국토균형 발전을 만드는 방법. 11장,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닫는 글, 기후변화와 전염병,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 여는 글, 전염병은 공간을 바꾸고 공간은 사회를 바꾼다.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가장 어려운 운동은 무엇일까? 야구, 서핑, 권투, 웨이트 트레이닝, 축구, 농구, 테니스 등을 하는 만능 스포츠맨 친구 말로는 자신이 해본 운동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골프였다고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한두 개의 관절만 사용하는데 골프는 발가락 끝부터 머리 끝까지 모든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중 한 개만 삐끗해도 공이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그렇다. 여러 요소 중 한 개만 잘못 예상해도 결과는 엉뚱하게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래학자라 할 수 있는 엘빈 토플러의 전자 오두막 예언일 것이다. 그는 1980년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미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미래의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어 도시를 떠나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게 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기술은 완성되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다.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출근해서 본인이 감시하는 눈앞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인터넷과 컴퓨터가 발전해도 여전히 사무실로 출근했고 도시에 모여 살았다.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인간의 권력 욕구라는 본능을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면 먼 나라의 모습도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볼 수 있으니 굳이 해외여행을 가지 않게 될 거라는 예상도 했다. 하지만 TV에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는 그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났다. 예상과는 반대로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여행객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다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변수가 생겨나자 재택근무가 시작됐고 해외여행이 사라졌다. 권력 욕구보다 생존 욕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능적인 요소의 힘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작용할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과학자들이 미래가 12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면 대부분 2시나 11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전 국립생태원장 최재청 교수는 2020년의 코로나 사태를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동물은 각 종마다 다른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반응한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체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해 바이러스를 죽이려는 전략을 취한다. 반대로 여러 동물과 접촉하는 수많은 개체수가 모여서 사는 박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박쥐는 몸 안에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박쥐와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 인간은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된다. 그런데 다행히 인간은 주로 사계절이 명확한 온대지방의 도시를 만들어 살고 있고 박쥐는 주로 기온이 높은 더운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어서 둘의 서식지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열대기후 지역에 살던 박쥐들이 기온이 오른 온대 지역으로 점점 이동해 오게 되면서 인간과 박쥐가 만날 가능성이 늘어났고 그런 가운데 박쥐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최재천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전염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지구온난화는 시베리아 동토를 녹이고 과거에 활동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세상에 나올 가능성도 높인다. 시베리아 동토에 얼어서 갇혀있던 메탄가스도 대량으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는 모여야 살 수 있었던 인간 사회를 반대로 모이면 위험한 사회로 만들었다. 인간은 항상 변화하는 세상을 예측하고 미래를 알기 위해 노력한다. 정확한 예측만이 생존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5천년 전 이집트에서는 다가올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21세기에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집값과 주가를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 앞으로의 공간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보려고 시도했다. 이 책은 그 추측의 산물이다. 미래를 바꾸는 변수에는 기술 발달, 전염병,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변수는 지속될 것이고 어떤 변수는 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완전한 백신이 나온다면 전염병이라는 요소는 변수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 발달이나 기후변화라는 변수는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예측의 결과보다는 생각의 과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좋다. 시대가 급변하고 위기의 시간이 오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온갖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그중 상당수는 후대의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것이다. 워낙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 역시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책을 내놓은 것은 더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다각도에서 예측할수록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스크가 만드는 관계와 공간. 45cm 이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다. 연인이나 부모, 자식 정도만 그 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만원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에는 모르는 사람과도 45cm 이내로 가까워진다.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45cm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한 거다. 가끔은 모르는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기분이 좋은 경우가 있다. 클럽에서 춤출 때다. 그 이유는 입구에서 문지기가 힘들게
나같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서 못 들어가게 선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당신은 기분이 좋은 것이다. 물론 클럽에서 당신은 기분이 좋아도 플로어 맞은편에서 춤추는 상대방은 안 좋을 수도 있다. 특히 그분이 뒷걸음질을 쳤다면 확실하다. 이처럼 관계는 사람 간의 거리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람 간의 거리는 공간의 밀도를 결정한다. 공간의 밀도는 그 공간 내 사회적 관계를 결정한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바꾸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극장, 야구장, 공연장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 사람 간의 간격이 바뀌자 사람 간의 관계가 바뀌었고 사람의 관계가 바뀌자 사회도 바뀌고 있다.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가까운 사람과는 신체적 접촉인 악수를 한다. 코로나19는 이 둘 다 못하게 만든다. 인간의 눈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흰자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 사람이 멀리서도 다른 사람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알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한다. 동물들은 눈동자의 흰자위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는지 멀리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인간이 다른 동물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와 표정 등을 통해 집단 내에서 의사소통이 잘 됐고 따라서 집단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높은 인구 밀도의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쉬운 쪽으로 진화했다. 심리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정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고 표정의 대부분을 가린다.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미세한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나 화상회의 시 낮은 해상도의 작은 모니터상으로는 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해 나가니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동시에 너무 많은 사람의 표정을 파악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저래 현재의 상황에서는 마음이 통하는 깊은 관계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에 비해 피상적이 되기 쉽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쌓여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있다. 마스크는 우리 도시 풍경도 바꾸고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는 거리와 그렇지 않은 거리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 우리의 도시는 과거 아파트 발코니에 널린 빨래들을 통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도시의 표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발코니 확장으로 이 모든 표정들은 반사되는 유리창 뒤편으로 숨어버리게 되었고 도시의 모습은 삭막해졌다. 마스크는 마치 발코니에 달린 알루미늄 샤시 유리창처럼 모든 사람의 표정을 지워버렸다. 인간의 감정이 지워진 공간은 삭막하다. 예전에 어린이 TV 프로그램 꼬꼬마 텔레토비를 보면 섬뜩했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텔레토비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서였던 것 같다. 텔레토비는 눈을 깜빡이고 입만 조금 움직일 뿐 다른 안면 근육의 변화가 전혀 없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도시는 활력을 잃고 점점 텔레토비 마을처럼 되어가는 듯하다. 전염병, 인류, 도시. 인류사에서 2020년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탄생 이전을 뜻하는 BC와 예수 탄생 이후를 뜻하는 기원 후 AD를 이제는 비포 코로나를 뜻하는 BC와 애프터 코로나를 뜻하는 AC로 써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코로나 전염병의 충격이 대단하긴 하지만
5천년 인류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은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문명이 발생하려면 도시가 필요하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같은 건조기후 내에서 발생했다. 건조기후는 전염병의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중세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의 영향이 크다.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는 과정에서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교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혹자는 1919년 3.1운동도 1918년에 한반도를 강타한 스페인 독감으로 피폐해진 환경이 촉매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처럼 전염병은 언제나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코로나 전염병도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접근이 코로나 사태를 차분하게 대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향후 사회 진화의 방향을 15도 정도 틀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180도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 변화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오던 변화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 있다. 기존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은 비대면화, 개인화, 파편화, 디지털화를 말한다. 지금의 비대면 소비와 같은 변화는 1990년대 인터넷 보급 이후 30년간 진행되어 오던 방향이었고 코로나는 그 변화의 속도를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행사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해왔고 그 이동은 코로나로 인해 더 빨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느리게 반응해오던 교육부와 대기업도 원격 수업과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향후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 진로의 비중이 늘면서 산업구조와 도시공간 구조의 재구성이 촉진될 것이다. 혹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대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전염병의 위험을 피해서 대도시가 해체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대도시가 해체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백화점은 온라인 쇼핑과 편의점으로 대체되고 학교 교실 수도 줄어들 것이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원격 진로가 확대되면 한적한 교외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교외로의 인구 이동은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SNS나 화상통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추가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의 관계만 맺는 것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연애할 때 화상통화가 된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기회 역시 비대면 방식 하나보다는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기회를 가진 업체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도시를 선호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본능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으면서 산다. 수십만 년간 진화해온 유전자의 각인된 동물적 특징은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인간은 유전자에 각인된 짝짓기 본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붐비는 클럽과 헌팅 포차를 보면 오프라인 공간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인간은 신체를 가졌기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지난 5천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간이 모이려는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물론 14기의 흑사병처럼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의 전염병이 생긴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14세기보다 더 많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각국 정부와 연구소 등의 연합 대응 시스템도 더 갖추어질 것이다. 공간의 해체와 재구성, 권력의 해체와 재구성.
우리가 보는 많은 권력은 공간이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시선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의자는 모두 칠판을 향해 놓여 있다. 교실에 앉으면 수십 명의 학생들은 앞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권력을 갖게 된다. 학교는 지식 전달이라는 기능을 가진다.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야 했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칠판과 선생님을 쳐다봐야 했다. 학교 건물과 교실은 그런 기능에 맞게끔 디자인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부수적으로 선생님에게 권력을 이양한다. 줄을 맞춰서 앉아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라는 시간적인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옴짝달싹 못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쉽게 벗어버릴 수 없다. 이 시공간적 제약이 곧 사회 시스템이다. 공간이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 주는 제약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조종한다. 이때 공간이 만드는 권력의 크기는 모이는 사람의 숫자와 비례한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공간에 의해서 더 큰 권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 등교의 교실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서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은 선생님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모니터상의 선생님을 혼자 보는 것과 교실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을 보는 것은 공간 구조가 만드는 권력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혼자 볼 때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줄어든다. 또 다른 차이는 온라인 수업은 시간적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동영상 강의는 아무 때나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된다. 사람에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자유를 많이 줄수록 관리자의 권력은 줄어든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바뀌는 수업의 형태는 기존의 학교 건축 공간이 만들었던 권력의 구조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향후 학교 기능의 많은 부분은 경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으로 나누어져 행해질 것이다. 이렇게 재구성된 공간은 다른 형태의 권력 구조를 만들 것이다. 마치 인터넷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케이블 방송이 가지고 있던 미디어 권력이 넷플릭스 같이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OTT 기업이나 유튜버들에게 넘어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디어에서 권력의 이동은 광고 수익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로 명확하게 판명났다. 2019년 가을에 방영한 드라마 스토브리그가 시청률 1위를 하고도 광고 수익 면에서 적자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얼마 전 유튜버들의 간접 광고가 크게 문제된 것도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변화한 세상에서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간의 권력 경쟁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 구조가 바뀌면 권력의 구조가 바뀐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급속도로 바뀌는 권력 구조의 재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수동적으로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맞게 공간 구조를 새롭게 구성하는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렴풋이나마 미래에 대한 그림을 상상해보고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간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세기 초에 백화점이나 오피스 빌딩이라는 새로운 건물 양식이 나왔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건물 양식이 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적인 스케일에서의 공간 구조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많은 곳에서 도시 재생과 재건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공간 리모델링이 시작될 시점이다. 공간 디자인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를 만들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의류문화사의 김경민 편집장님, 옥영현 실장님, 김지연님께 감사드린다. 1장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중산층 집이 방 3개 아파트인 이유. 중산층 아파트는 왜 방 3개의 화장실 하나일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삶의 형태는 알고 보면 필연적 배경이 있다. 1970년대 시골로 떠나 도시로 옮기면서 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없이 부모와 자식 세대 2대만 사는 핵가족 시대가 열렸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5% 정도만 도시에 살았고 95%의 사람은 시골에 살았다. 지금은 91%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197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인구의 86%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한 것이다. 도시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집이 많이 필요하자 좁은 땅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고층 지거인 아파트가 생겨났다. 늘어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실행된 인구 정책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이렇게 부모와 아이 둘이라는 4인 가족이 가족 구성의 표준이 되었다. 이때 2자녀가 방 하나씩 쓰고 부부가 한 방을 사용하면 방이 3개 필요했다. 방 3개 아파트 평면도가 표준 모델이 된 것이다. 과거의 일터는 논이나 밭이었다. 밖에서 땀 흘려 일하니 일하러 가기 전에 씻을 필요가 없었다. 직장 동료도 친한 이웃이었다. 그런데 도시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선 직장 동료는 옆집에 사는 이웃이 아니었다. 근무하는 공간도 야외가 아니라 실내 공간으로 바뀌었다. 출퇴근 시에도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불특정 다수와 좁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했다. 환경이 이러다 보니 일하러 나가기 전에 씻어야 했다. 매일 샤워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자리 잡으면서 화장실에 샤워 시설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방 3개와 화장실 하나의 중산층 주거 평면이 완성됐다. 방 3개, 화장실, 부엌을 넣다 보니 중산층 주택의 크기는 85제곱미터, 약 26평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시간이 지나 맞벌이 부부가 늘고 아침에 여러 명이 동시에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많아지면서 중산층 직업평면의 화장실이 2개로 늘어났다. 예전에는 방에 요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걷어 장롱에 넣고 그 자리에 밥상을 놓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다. 같은 자리가 시간에 따라 잠을 자는 자리로 쓰이다가 밥 먹는 자리가 되었다. 밥상에서 음식 그릇을 치우면 공부하는 책상이 되었다. 한 공간이 시간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여건이 신장되면서 가사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문화가 발전했다. 세탁기가 상용화되었고 이부자리를 깔고 치우는 노동을 줄이기 위해 침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침대는 공간적으로 하루 8시간만 사용하지만 자리는 24시간 차지하는 장치다. 침대는 공간을 낭비하는 공간적 사치다. 평당 2천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침대 하나당 4천만 원을 쓰고 있는 셈이다. 서양에서 침대를 사용하는 이유는 난방 시스템이 온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온동 난방을 하는 우리나라 집의 가장 따뜻한 곳은 방바닥이다. 추운 겨울에는 이불을 깔고 방바닥에 가깝게 잠을 자야 한다. 온돌이 없는 서양의 경우에는 반대로 바닥은 춥고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하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밤에 춥게 자지 않으려면 바닥에서 올라간 높은 침대를 써야 했다. 그래서 과거의 침대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서양의 침대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방이 좁아졌다. 거실에는 4인 가족이 모여서 TV를 볼 소파도 생겼다. 소파 역시 자리를 차지하는 가구다. 방바닥에 앉아서 상을 놓고 밥을 먹다가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자 식탁 놓을 자리도 필요해졌다. 방이라는 하나의 공간이 서너 개의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 다른 기능을 하는 서너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졌고 더 넓은 집이 필요해졌다. 침대, 소파, 식탁을 놓게 되면서 좁아진 집을 해결할 편법이 발코니 확장법이다. 이미 지어진 집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없으니 발코니를 실내 공간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85제곱미터가 넘는 아파트의 평면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세금의 기준이 달라진다.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시적인 면적은 85제곱미터를 유지하면서 더 넓은 실내를 갖는 집을 지어야 했다. 궁여지책으로 찾은 방법이 발코니 확장법이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집을 넓히되 공식적으로는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만드는 편법이다. 이렇게 실내 면적은 늘렸고 그 늘어난 공간에 우리는 물건을 더 사서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어렸을 적에는 신발 한 켤레로 1년을 살았다면 지금은 여러 켤레 신발을 가지고 있다. 옷도 더 늘어났다. 소유한 물건이 몇 배 늘어났다. 발코니 확장을 통해서 얻은 공간이 있었기에 물건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발코니 확장은 우리나라의 소비를 확대시켰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활성화시킨 공간적 촉매제가 되었다. 소유할 제품이 늘어나면 소유한 실내 공간의 크기를 키워야 하고 공간의 크기를 키우면 다시 소유물을 늘리는 순환고리가 된다. 우리는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공간과 물건을 키우고 늘리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아왔다. 물건을 더 소유할수록 집은 더 좁게 느껴졌는데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는 우리의 집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